그리고 물이 다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물을 펌프질하기 위해 디젤 스테이션도 가동을 멈췄습니다. 디젤이 없으면 우리는 물을 펌프질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그들이 전기와 물 없이 지낸 지 벌써 2번째 주입니다. 크림반도의 여러 도시들이 점령 당국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기 없이, 물 없이 일주일이 지났고 연료가 없어 발전기도 멈췄습니다. 여기는 예부파토리아입니다. 이런 것들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포위의 결과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로 공급되는 동맥을 하나씩 차단했고 반도의 삶은 사실상 멈췄습니다. 여기에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매우 이상한 느낌입니다. 새로운 제방은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아조프해에서 화물선에 대한 드론 공격이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수출 경로 중 하나인 아조프돈 루트를 마비시켰습니다. 연료 위기는 처음에 운송을, 그 다음에는 식품을 타격했습니다. 35km에 걸쳐 차량들이 모두 주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트럭, 모든 것들이요. 트럭들이 크림반도로 들어가는 도로에서 며칠 동안 멈춰 있는 동안 푸틴이 그의 보석이라 부르는 이 반도는 이제 부족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는 과장이 아닙니다. 크림반도의 상점들은 배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유소는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일부 도시는 12일 이상 전력이 끊겼으며 적십자사는 반도에서 식량 꾸러미, 물, 위생용품을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시민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로 널리 공유된 비디오에서 물류가 멈추고 있습니다. 화물 운송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디젤은 비쌉니다. 연료가 없습니다. 어디든지 제한이 있습니다. 40, 50, 200리터. 미친 짓입니다. 방금 들은 내용은 전쟁 지역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러시아가 가장 안전하다고 부르는 반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러시아가 이 반도를 2014년부터 점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총 한 발 쏘지 않고 반도를 어떻게 포위했는지, 그 포위가 러시아의 전쟁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진정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크림반도는 러시아에게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그것은 흑해 함대의 봉어지이자 남부 전선의 물류기지이며 푸틴이 2014년 이후 가장 큰 정치적 승리로 제시한 상징입니다. 하지만 이 포위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러시아가 왜 대응할 수 없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작은 부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독립적인 전쟁 및 전략 분석은 최근 알고리즘에 의해 억제되고 있으며 이 비디오는 그것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단 한마디라도 남기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돌파하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이제 바다에서 시작해봅시다. 이 포위의 중심에는 전쟁에서 가장 덜 논의된 전선인 해상 물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의 지휘관 로버트 마디아르 브로브디에 따르면 7월 6일부터 13일 사이에 아조프 해와 크림 반도 주변에서 총 105척의 선박이 성공적으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7월 13일 밤에만 15척의 배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7대의 유조선, 5대의 화물선, 1대의 페리, 그리고 2대 예인선입니다. 우리는 크림 다리를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눈치채지 못했다면요. 그들이 그곳을 통해 나가게 하세요. 그 결과는 지도에서 보이게 되었습니다. 케르치 해협을 통한 선박 운항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반도에 있는 운송시설은 매일 밤 목표가 되고 있으며 화물 하역은 최소한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들 선박 대부분은 일반 상선이 아닙니다. 서방 정부에 따르면 이들은 제재를 피해 러시아 석유를 운반하는 그림자 함대의 일부로 크렘린의 전쟁을 자금 지원하는 숨겨진 동맥입니다. 여기서 군사 논리는 단순하지만 무자비합니다. 반도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침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먹여 살리는 모든 것을 끊기만 하면 됩니다. 크림반도는 섬이 아니지만 오늘날 사실상 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캠페인의 비대칭성은 놀랍습니다. 러시아는 전체 해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함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달러의 가치를 지닌 배들이 항구에 묶여있게 하는데 수십만 달러의 무인 수상함이 충분하기 때문에 바다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있는 것은 러시아입니다. 이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수년간 우크라이나의 해상 드론은 효과적으로 흑해 함대를 세바스토폴에서 몰아냈습니다. 러시아는 가장 귀중한 함정을 안전하다고 생각한 노보로시스크로 후퇴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크림반도는 이미 러시아 해군의 요새라는 타이틀을 잃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렇습니다. 전함에서 상선으로 전환이 이루어졌고 반도를 진정으로 생존하게 하는 것은 전함이 아니라 바로 그 상선들입니다. 그림자 함대를 공격하는 것은 크렘린의 재정을 직접적으로 타격합니다. 탱커가 멈추면 팔리지 않은 석유는 수익을 잃게 되고 전쟁을 지원하는 외화의 흐름이 느려집니다. 주에
이 수치는 우크라이나의 자체 발표이며 독립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측의 결과 빈 선반, 전력 차단, 조용한 항구는 캠페인의 영향을 스스로 드러냅니다. 지리도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습니다. 아조프해는 폐쇄된 분지입니다. 케르치 해협이라는 단일문을 통해 들어갑니다. 러시아에게 세계에서 가장 좁은 해상 요충지를 방어해야 한다는 것은 악몽입니다. 단 하나의 지점을 막는 사람은 전체 바다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이 포위전의 첫 번째 큰 희생자는 러시아의 가장 자랑스러운 수출품인 곡물이었습니다. 화물선에 대한 공격 이후 당국은 아조프돈 루트를 사실상 폐쇄해야 했고 그 시점은 수화기 한창인 시기였습니다. 여기 상황이 있습니다. 곡물로 가득 찬 트럭들이 닫힌 터미널 밖에서 며칠 동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일로는 가득 차 있고 지역 내에 갇힌 곡물은 지역 가격을 폭락시켰습니다. 소비자에게는 좋은 소식처럼 보이지만 생산자에게는 재앙입니다. 농부는 수확물을 거의 헐값에 팔거나 저장고에서 썩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합니다. 결과는? 이미 무거운 제재로 예산이 압박받고 있는 러시아는 수십억 달러의 경화를 창출하는 엔진 중 하나를 잃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략이 여기서 명확해집니다. 전선을 공격하지 말고 전선을 재정 지원하는 시스템을 공격하라. 그리고 곡물은 러시아에게 단순한 작물이 아니다.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이 되는 것은 경화의 원천이자 모스크바가 외교 정책에서 사용한 지렛대였다. 그 지렛대는 이제 자체 항구에 갇혀 있습니다. 게다가 마비는 수출 관문에서만이 아니라 들판에서도 느껴집니다. 디젤이 없으면 콤바인은 작동하지 않고 작동하지 않는 콤바인은 수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체인의 한쪽 끝에서 배가 타격을 받으면 다른 쪽 끝에서는 수확되지 않는 밭이 생깁니다. 반도의 연료 상황은 붕괴를 넘어 절망적입니다. 점령 행정부는 현금, 카드, 쿠폰을 포함한 모든 주유소 판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연료는 국가 서비스에만 공급됩니다. 그 후 가격이 줄을 대신했습니다. 7월 12일 기준으로 크림반도의 연료 가격은 리터당 279루블에 도달했습니다. 일부 주유소에서는 350루블에 이르렀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대략 리터당 3달러 반에서 4달러로 유럽 가격보다도 높습니다. 한 관찰자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씁쓸하게 요약했습니다. 줄은 사라졌지만 이는 단지 평범한 사람들이 가격 때문에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줄은 사진으로 찍을 수 있지만 빈 지갑은 사진으로 찍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디젤 부족으로 나머지 체인이 멈췄습니다. 트럭은 출발할 수 없고 들판에서의 작업은 중단되었으며 심지어 물 펌프도 디젤로 작동했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습니다. 잠깐의 휴식, 좋아요, 한 단어 댓글, 구독은 이 비디오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이 포위의 가장 어두운 부분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크림반도가 문자 그대로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작전의 이름조차도 의도를 명확히 드러냅니다. 크림반도의 정전. 브로브디에 따르면 단 하룻밤 사이에 점령 지역 전역에서 다양한 용량의 전기 변전소 9곳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쿠반과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에너지 브리지의 전략적 전환 지점이 48시간 내에 두 번째로 타격을 받았으며 이는 러시아가 수리하려고 하는 동안 다시 공격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작전에서 S-400 공중 방어 발사기, 토르 미사일 시스템, 그리고 2개의 레이더 복합체가 파괴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이 꺼지고 그것을 지키는 눈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 다리의 이야기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2014년에 크림반도를 합병한 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전력망에서 반도를 차단하기 위해 케르치 해협 아래에 자체 전선을 설치하고 이를 독립의 상징으로 제시했습니다. 오늘날 그 상징은 크림반도의 유일한 생명선이자 동시에 가장 취약한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시스템은 정유소처럼 수리 속도와 파괴 속도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경쟁에서 공격하는 쪽이 수리하는 쪽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의 이야기는 더욱 씁쓸한 아이러니를 담고 있습니다. 2014년 합병 이후 우크라이나는 반도의 농업에 물을 공급하던 북크림 운하를 차단했습니다. 러시아가 2022년 전면 침공으로 그 운하를 다시 열었을 때 이를 큰 승리로 발표했습니다. 오늘날 물은 다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운하가 닫혀서가 아니라 전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펌프가 작동하지 않고 디젤도 없습니다. 러시아가 우리는 물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했지만 문제는 대신 전력선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지의 결과는 심각합니다.
크림 타타르 지도자 레파트 추바로프의 7월 12일 성명에 따르면 잔코이와 그 주변 지역은 7일째 전기가 없습니다. 가격 상승으로 인해 많은 농촌 주민들은 식수를 구할 수도 없습니다. 개막식에서 들었던 절망감, 발전기를 돌릴 수조차 없는 도시들이 바로 이 작전의 현장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장 명확한 인정은 점령 행정부 자체에서 나왔습니다. 크림반도의 러시아 행정부가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성명에서 주유소의 일일 판매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연료 배급에 대한 확실한 일정은 제공할 수 없으며 전기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한 일정을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열이틀 이상 전기가 없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같은 성명에서는 가로등이 꺼질 것이며 발전기는 가장 오랫동안 어두운 지역에 먼저 전달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대중은 공식 출처만을 신뢰하라고 촉구받고 있으며 소셜미디어의 반응은 허위 정보 작전으로 낙인 찍히고 있다. 행정부가 전기 일정조차 만들 수 없다고 말해야 할 때 그것만으로도 항복 선언입니다. 그 발언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행정부는 불만을 적의 선전 탓으로 돌립니다. 이는 권위주의적 위기 관리의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의 동기를 의심합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 앉아있는 가족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봇 개정이 논의되는 동안 냉장고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전의 합은 일상생활을 붕괴시켰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점령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이는 당국자들에게 대피를 강제하고 이동을 제한하며 상업활동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치입니다. 대형 소매 체인에서는 배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제품, 설탕, 달고기와 같은 기본식품의 경우 보통 고객당 1개에서 3개의 품목으로 제한됩니다. 유통기한이 짧은 상품의 선반은 종종 비어 있습니다. 그 비상사태의 가장 두드러진 조항은 대피 권한입니다. 행정부가 대피를 강제할 권한을 부여할 때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를 고려한 것입니다. 한편 적십자는 반도에서 식량 꾸러미, 위생용품, 물 등 인도적 지원을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세부 사항이 전체 그림을 스스로 요약합니다. 러시아가 가장 번영한 지역으로 제시하는 반도에서 국제 인도주의 단체가 이제 물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보고된 정보에 따르면 그 지원의 우선순위는 지난 2년 동안 러시아에서 반도로 이주한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이는 정착민 정책, 즉 점령의 조용한 도구가 이제 막다른 길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삶을 약속받고 온 사람들이 이제 물을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위기는 심지어 돈 자체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크림반도의 러시아 소셜미디어에는 은행이 예금자들에게 현금을 주지 않는다는 불만이 가득합니다. 현금을 이동하는 것조차 연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며 나머지 경제는 붕괴되고 있습니다. 연료가 없어서 많은 부문이 멈췄습니다. 해고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업들은 반도를 떠나고 있습니다. 한 지역 주민의 말에 따르면 사람들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집을 떠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관광도 끝났습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예약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세부 사항이 상황을 더욱 이상하게 만듭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크림반도에서 병사들에게 휴가를 계속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도착하고 다른 쪽에서는 사람들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제 모스크바를 정말로 걱정하게 만드는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크림반도에서 일어나는 일이 크림반도에만 머물까요? 점령이 오래된 곳에서도 같은 붕괴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2014년부터 러시아의 통제하에 있는 도네츠크에서는 기본 식료품이 바닥났다고 보고되었으며 연료를 찾을 수 없어 배송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점령된 영토를 넘어 확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내부의 연료 위기가 이제 식품 물류에까지 영향을 미쳐 트럭의 연료 부족이 슈퍼마켓 선반에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현대 공급망은 연료로 돌아가는 바퀴입니다. 디젤이 떨어지면 트랙터가 멈추고 트럭이 멈추고 냉장 창고가 멈추고 결국에는 선반이 비게 됩니다. 그래서 크림반도는 예외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물류 전략이 지역 전체에 적용될 때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실, 살아있는 예입니다. 그리고 크렘린의 진짜 두려움은 같은 공식이 훨씬 더 넓은 지리적 범위에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캠페인의 가장 눈에 띄는 전략적 선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크림 대교는 여전히 서 있습니다. 수년간 우크라이나의 1순위 목표로 여겨졌던 그 다리는 오늘날 의도적으로 공격받지 않고 있습니다. 브로브디의 성명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지금 다리를 파괴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우선순위는 러시아의 물류를 방해하고 반도에 머무는 것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크림반도를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길을 닫고 나가는 길은 닫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다리는 점령군과 정착민들이 철수할 수 있는 문으로 열려 있습니다. 이것은 고전적인 포위 전술입니다. 적에게 출구를 남겨두어 전투 대신 철수를 선택하게 합니다. 군사적으로도 크림반도의 전기, 연료, 항구를 차단하는 것이 다리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더 지속적인 효과를 냅니다. 다리를 수리할 수는 있지만 반도의 경제, 노동력, 그리고 그곳에 머물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를 재건하는 데는 수년이 걸립니다. 우크라이나는 도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의 삶의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브디의 요약은 이 논리를 잘 담고 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반도에서 탱크가 불타고 있습니다. 연료도 없고 전기도 없으며 러시아의 전쟁 기계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장 부다노프는 반도에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연설하면서 이를 비용과 목표의 방정식으로 설명했습니다. 휘발유 부족, 정전, 물 부족과 같은 어려움은 위대한 목적을 위한 것이며 그 목적은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여기서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첫째, 대부분의 수치는 우크라이나 출처입니다. 105대의 선박, 9개의 변전소, 파괴된 방공 시스템. 이것들은 독립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주장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오는 영상은 공식 통계가 아닌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점령 행정부는 일부를 허위 정보로 일축합니다. 둘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포위에는 인간적인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크림반도에는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러시아 정착민뿐만 아니라 크림 타타르족과 우크라이나인들도 있습니다. 전기가 없는 병원, 물이 없는 노인, 배급식으로 먹는 아이. 그들 중 누구도 전쟁의 어느 편에 있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이 공격하는 목표, 즉 항구, 정유소, 에너지 브리지, 그림자 함대가 러시아의 전쟁 기계를 지원하며 따라서 정당한 군사 목표라고 주장합니다. 러시아는 이를 민간 인프라에 대한 공격이라고 부릅니다. 국제법에서 이 구분, 즉 이중 용도의 인프라는 전쟁에서 가장 논쟁이 많은 영역 중 하나이며 이 비디오가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반도의 원주민인 크림 타타르족에게는 또 다른 층이 있습니다. 2014년부터 압박 속에 살아온 공동체는 이제 이러한 정전의 대가를 치르고 있으며 그 지도자들의 목소리는 그 어둠 속에서 나오는 몇 안 되는 독립적인 소스 중 하나입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은 러시아가 수년간 부활한 휴양지로 홍보한 반도의 중추였습니다. 오늘날 그 전시창은 어둡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같은 전쟁의 다른 한쪽 끝에서 러시아는 수년간 우크라이나 도시의 전력과 수도 기반 시설을 체계적으로 공격해왔으며 그곳의 민간인들도 같은 어둠 속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편을 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의 진술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정확히 여기서 충돌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것을 해방으로 가는 길로 봅니다. 부다노프의 말처럼 고난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러시아는 인내를 요구합니다. 점령 행정부는 이번 시험도 2014년처럼 명예롭게 통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승리할지는 드론이나 성명으로 결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반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결국 크림반도 사례는 이 전쟁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전선은 더 이상 지도에 그려지지 않고 파이프라인, 항구, 변전소, 그리고 슈퍼마켓 선반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전략의 한계도 보아야 합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강력한 방공망과 크림반도의 대규모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포위만으로는 점령이 끝나지 않으며 이는 모스크바가 철수로 향하기보다는 보복으로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더욱 강하게 공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전에도 임시조치, 페리, 호송대, 배급제로 유사한 위기를 견뎌냈습니다. 시스템이 견딜 수 없게 되는 것과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 사이에는 긴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주목해야 할 신호는 다음 드론 공격이 아닙니다. 반도에서 떠나는 차량의 줄이 계속 길어지는지 여부입니다. 점령은 영토를 잃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사는 것이 불가능해질 때 끝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크라이나의 포위 전략이 전투 없이 크림반도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러시아가 이 압박을 견디고 반도를 계속 유지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PPR 글로벌의 독점 전쟁 및 기술 분석을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